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HLB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두 번의 실패 끝에 세 번째 도전을 앞둔 상황이죠. 예, 오늘 이제 뭐 AI 관련된 그 중요한 부분 또 소식도 좀 말씀을 드리고, 최신 이제 제가 찾아본 그 해외 정보까지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이 HLB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는 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도전이 사실상 마지막 승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 차트를 보면 지금 오늘 2% 이상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 7월 1일 첫날 지금 소폭 반등을 하면서 뭐 이번에야말로 승인이 될까 혹은 이제 또 지연이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승인만 순조롭게 된다면 주가는 큰 폭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또다시 실패나 지연이 된다면은 지연 자체를 아예 실패로 볼 거예요. 아마 투자자들은 주가가 추가 급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승인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판단을 하는 것이겠죠. 자, HLB 신약이 왜 두 번이나 실패를 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실질적으로 실패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실패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효능이나 임상 데이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산 품질 관리 이슈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2024년에 5월 달에 FDA에 이 NDA를 제출을 했는데 5월 16일자에 CRL을 받았어요. CRL을 받으면서 승인이 불발이 되었습니다. 당시 FDA가 지적한 핵심 사항이 중국 파트너사 항서 쪽의 이 캄렌리주맙 제조 시설 문제였습니다. FDA가 현지의 공장 실사에서 뭐 멸균 관련 그 공정이 미흡하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데이터에 대한 그 관리 부재부터 시작해 갖고 뭐 중국용, 미국용 뭐 제가 찾아보니까 원자재 혼용 가능성 얘기까지 나와요. 아무튼 이거를 이제 폼 483이라고 이제 지정을 해서 10건 정도를 발견을 했고 이러한 GMP 품질 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승인을 내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제 일부 임상 기관에서는 지금 FDA 현장 검증 미완료도 지적이 됐지만 이것은 이제 뭐 이 코로나 시기 FDA 출장 제한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부차적인 요인이었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왔어요. 아무튼 HLB와 또 항소 쪽에서는 CRL 이후에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제 체감상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2024년 7월에 이 FDA와 이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지적사항 개선 방안을 논의를 했고 FDA도 헝로이 공장의 이 관찰 사항들을 충분히 해소되었다면서 재신청에 나서도 좋다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2024년에 작년 9월에 보완 자료를 갖춰서 이 NDA를 재신청을 했고 FDA도 심사를 재개를 하면서 PDUFA 승인 예정일을 2025년 3월 20일로 통보를 했어요.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하는 듯 해서 또 이제 주가도 좀 상승을 했는데 3월 달에 결국에는 두 번째 CRL이 날아들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결과였죠. 그리고 FDA는 구체적 사유를 공개를 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제조 시설 관련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뭐 중국 제조소를 이 2025년 1월 재실사한 결과 지금 이전에 지적된 그런 사항들은 해결이 됐지만 새로운 세 건의 개선 요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HLB 측에서는 뭐 당시에는 뭐 다운감을 감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그렇죠. 예. 뭐 실제 지금 엘레바 테레피틱스 정세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임상 데이터나 리보세라닙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오로지 캄렌리주맙 공장의 개선 완료 여부 때문이었다. 뭐 이제 최근까지 이 FDA와 최종 허가 라벨 협의까지 이제 진행 중일 정도로 낙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 밖의 결과였다고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의 실패 모두 확실한 건 약의 효능이나 안정성 문제가 아니라 제조 품질 관리상의 이슈였다. 그래서 HLB로서는 개발 파트너사인 이 중국 쪽에 생산 관리 미흡 때문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고 주주들 사이에서는 항서제약과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파트너사가 의지가 있는 거 맞냐
지금 뭐 중국에서 판매가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 쪽은 그렇죠. 예, 불만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HLB 측에서도 지금 파트너사의 영역인 이 품질 문제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홍루이가 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하고 있다면서 이제 좀 이렇게 난감한 입장을 좀 내보낸 것 같아요. 사실 신약의 효능과 임상 결과 내용은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임상 데이터 측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병용요법이 이 카레스 CARES 310이라는 글로벌 3상 임상에서 기존 간암 표준 치료제였던 그 소라페닙 대비 뛰어난 생존 개선 그걸 입증을 했고 최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리보세라닙 플러스 캄렌리주맙 투여군의 중앙 생존 기간 자체가 23.8개월이에요. 그렇죠? 네, 소라페닙 투여군 15.2개월인데 이거에 비해서 훨씬 크게 늘었습니다. 사망 위험이 36%나 감소가 됐어요. 예, 이런 부분.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 PFS 역시도 병용요법이 5.6개월로 소라페닙 3.7개월이거든요. 유의하게 또 상회를 했습니다. 객관적 반응률도 26.8%대 59%로 이제 큰 차이를 또 보였고요. 예. 부작용 측면에서도 면밀히 관찰한 그 부분이 있었죠. 뭐 고혈압, 또 간 효소 수치 상승, 수족 증후군 등의 이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중단율이 17에서 18% 수준으로 소라페닙군보다 좀 5%가 좀 높았다라는 게 좀 나왔어요. 실제로 보면. 근데 이게 면역 항암제 플러스 표적 치료제 병용의 특성상 어느 정도 예견된 범위고 특별히 새로운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FDA도 임상 데이터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는 한 번도 없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캄레이주맙이랑 리보세라닙 조합은 중국에서는 이미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지금 치료제도 승인돼서 상용화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2023년도부터 간암 치료제로 승인이 돼서 효능을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거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이제 중국 관련 그 내용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국제 지금 암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치료법이 이름을 올렸다는 거.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이 ESMO 유럽 종양학회 간암 치료제 가이드라인에 리보세라닙 플러스 캄렌리주맙 병용요법이 신규 1차 치료 옵션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이게 아직 미국 FDA 승인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이 암학계가 이 요법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승인만 된다면 주가의 반등은 뭐 다른 당사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엄청난 그 파격적인 그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ESMO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 NCCN 가이드라인과 함께 지금 전 세계 종양내과 의사들이 참고하는 권위 있는 지침서라서 업계에서는 효능만큼은 글로벌로 공인이 됐다면서 지금 뭐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이 항암제가 권위 지침에 실린 것부터가 좀 이례적인 성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 자체의 임상적 유효성은 확실하다고 보겠습니다. 효능은 입증이 됐으니까 이제 FDA 승인만 남았다는 게 지금 HLB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의 생각이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아이러니하게 그 마지막 문턱을 넘는데 걸린 게 생산 품질 이슈인데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리보세라닙 간암 신약 개발 주요 타임라인입니다. 2000년대 중반 물질 특허부터 시작을 해갖고 2018년대에 이 글로벌 임상 산성 착수해서 2022년에 ESMO에서 임상 결과 발표, 23년, 25년 두 차례 FDA 신청이랑 CRL 참 긴 여정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세 번째 도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이 달라졌길래 승인 가능성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는가? 딱 보면은 핵심은 이거죠.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조 품질 관리 결함을 확실히 해소하는 것이죠. 이미 뭐 항서제약이 첫 번째 CRL 이후에 FDA 출신 컨설턴트까지 동원을 하면서 공장 개선에 공을 들여왔고요. 그리고 2025년 올해 1월에 제실사에서 초반 10건의 단점은 모두 시정 완료를 판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RL에서 추가로 나온 3건의 요구사항도
지금 항소 쪽에서 즉각 보완을 해서 FDA에 답변을 제출한 상태. 그리고 이번에 타이베이 미팅 7월 예정이에요. 이 주요 의제도 바로 이 캄렐리주밥 생산시설 보완에 대한 FDA와의 논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추가 보완 자료가 FDA 요건을 충족하는지 최종 협의 중인 단계고, 협의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즉시 3차 NDA 신청에 돌입할 계획이다. 회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게, 이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핵심이에요. FDA 심사 환경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FDA가 2025년 6월 말부로 생성형 AI 도구, AI 도구 이 엘사입니다. 엘사를 심사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FDA가 AI 활용으로 해갖고 신약 검토 기간을 단축한다고 이제 이 공언을 했는데, 물론 이것이 뭐 당장 뭐 엄청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재신청 후 결정 시점보다 예정보다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FDA에서 재신청 등급에 따라서 클래스 1 있죠. 뭐 2, 3개월 이내의 결정, 그 다음에 클래스 2 6개월 이내의 결정, 이렇게 구분하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HLB는 이번에도 최대한 보안 상황을 간소를 해서 이제 클래스 1으로 신속 승인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관계자도 이 클래스 1으로 분류돼 갖고 일주일 만에 회신받은 사례도 있다고 그걸 언급을 또 했었죠. 즉 모든 자료가 완벽히 준비됐다고 FDA가 판단을 하면 몇 달 안에도 승인을 받아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또 추가로 이 AI 심사 도입이 HLB 신약 허가 절차에 유리하게 작용할까 아니면 못할까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FDA 쪽의 국장이 지난 5월 달에 보면은 신약 심사 기간 단축 목표라고 밝혔어요, 직접. 이거는 뭐 이제 국내에는 기사화되지 않았는데 제가 또 이 부분을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FDA가 또 6월 2일 날짜로 생성형 AI 엘사의 조기 론칭을 공식 발표를 했고요. AI 툴 나오죠. 그리고 이름은 또 엘사입니다. 여기 이제 또 이제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해서 이제 검토 시간을 단축하고요. 과학적 평가 업무 효율 적으로 이제 개선, 그리고 이제 우선 심사 대상 식별, 이런 것들을 이제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사가 지금 방대한 심사 문서를 읽고 요약을 하면서 자료 간의 이제 비교 분석을 자동화함으로 인해서 심사관들의 업무를 보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작용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요약해 갖고 약물의 안전성 평가에 도움을 주거나 제출된 서류들 간의 이 브리치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식이죠. 뭐 AI의 지금 성능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개발 단계 발전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AI 보조를 통해서 FDA가 과학적 검토 속도를 높이면서도 품질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실제로 지금 이 마케리 국장이 영상 발표한 거를 제가 봤는데, 한 심사관이 이틀에서 사흘 걸리던 작업을 이제는 6분 만에 끝낸다는 극적인 사례를 또 소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 엘사가 문서 작업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사의 도입은 FDA 내부 인력에도 뭐 인력 문제가 지금 뭐 얘기가 거론이 됐었는데 큰 지원이 될 전망이다. 인력 감축 뭐 어려움을 좀 이제 호소를 했죠. 그래서 AI가 이러한 인적 자원을 보완을 해서 심사 업무의 반복적이고 방대한 부분을 AI가 또 맡으면 심사관들은 또 핵심 내용 검토랑 판단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6월 30일부로 이제 전면 도입되는 엘사가 실제 심사 속도를 얼마나 향상시킬지는 그때 이후에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시범 운영 결과 이제 뭐 일부 사례만 있을 뿐이니까 이제 7월 초니까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제 좀 시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가 이 활용에 있어서 사람이 개입하는 검증 과정을 필수적으로 또 거친다고 해요. AI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겠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만들어준 요약이나 분석 내용은 최종적으로 인간 심사자가 검토를 하겠죠. 확인을 해요. 그래서 AI 오작동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겠다. 다만 업무가 훨씬 줄어서 빠른 어떤 그런 그 심사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AI의 심사가 이
HLB에 좀 유리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뭐 2개월, 그리고 2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죠.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빨리 결과가 나오는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HLB 관계자에 따르면 클래스 1 재심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답변 받은 사례도 있고, 클래스 2여도 4개월 안에 결과가 나온 경우가 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 지금 L사의 도입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 목적이 심사 단축이에요. 예, 타임 단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속 처리 사례들이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L사 AI가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처리해주면 심사관들은 핵심 평가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예,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 최소한의 시간으로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HLB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 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그 이제 항소 쪽의 문제를 더 단축을 해갖고 이제 또 뭐 이런 사례처럼 며칠 걸리던 업무를 몇 분으로 단축을 시키면 이 HLB의 NDA 검토에도 가속도가 붙어서 예정된 그 PDUFA 기한보다 조기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이런 효율 향상으로 재심사 지연 최소화, 그다음에 품질 유지가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체계적으로 나타나겠죠.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HLB처럼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적인 어떤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첫 심사가 아니라 재신청이니까. 이해되시죠? AI가 제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비교 검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전에 지적된 사항들이 모두 충족이 되었는지 그 부분만 빠르게 좀 확인을 할 겁니다. 덕분에 이제 사소한 누락이나 어떤 오류로 인한 그 추가 질의, IR이나 심사 현장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쪽만 이제 보니까, 요점만 보니까 인간 그 마음과는 다르게. 아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AI가 모든 관련 문서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일관성 있게 요약을 해주면 심사관들이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까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심사 품질도 담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AI와 인간이 승인을 냈다. 더 이거는 더 강점이죠. 어떻게 보면 통과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최종 판단은 여전히 인간 심사자가 내린다는 점인데, FDA가 AI의 모든 출력물을 사람이 검증하도록 절차를 마련을 해서 신뢰도를 지금 높인다고 해요. 즉 AI 덕분에 속도를 올리면서도 심사의 엄격함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HLB 입장에선 나쁠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 다행인 것은 이 AI 도입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인력 감소 등으로 자원 부족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L사가 사람이 처리하기 벅찬 업무량을 이런 분담을 해준다면 뭐 딜레이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인적 병목 현상으로 인한 지연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이번 NDA 지연이 FDA 인력 감축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영향성은 크지 않을 수가 있다. 예. 일반적으로 검토 인력 부족은 심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뭐 AI가 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4시간 내내 방대한 문서를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령 담당 심사관이 적다고 하더라도 심사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HLB 허가 절차가 외부 요인으로 늘어질 위험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 이거 이제 항소 쪽에서 미비한 그것만 확실하게 보완을 하면 돼요. 세 차례 기회를 줬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급한 부분들을 AI가 도와서 잘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HLB 신약처럼 이미 2차례 심사 이력이 있는 데이터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신속히 더 빠르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승인 시점이 또 앞당겨지면 미국 시장 쪽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조기에 출시를 할 수 있어서 상업적 메리트가 되게 큽니다. 현재 지금 간암 1차 치료 재료 기존의 아테졸리주맙이랑 베바시주맙, 병역요법 등이 표준으로 쓰이고 있는데, 리보세라니 복합요법이 승인이 되면 새로운 옵션으로 경쟁을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시판적인 어떤 승인을 받는 것이 환자 모집이랑 또 시장 점유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고, 이 수익 창출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AI 심사로 승인 시기가 단축될 경우에는 HLB는 그만큼 빠르게 매출을 발생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가도 아마 승인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또 긍정적으로 나타날 상황이 될 것이죠. 그렇죠?
이게 투자자들에게 호재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AI 심사로 승인 시기가 단축될 경우에는 그만큼 빠르게 매출을 발생시키고 글로벌 입지를 구축할 수가 있으니까. 예. 이게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신약의 실제 효능과 시장성이 뒷받침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건 뒷받침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효능은 뭐 입증이 되고 있으니까 시장의 그 시장성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면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 AI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효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해갖고. 예. AI 신약 심사 효율성이 얼마나 지금 나올지 검증된 데이터가 없어요. 아마 HLB가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 지금 이 생성형 AI 심사도 이번 HLB에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중인 이 NDA가 제출이 되면 엘사의 지원하에 심사 프로젝트가 좀 빨라지고 효율화가 돼서 예정보다 신속한 승인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예, 뭐 그러니까 결론은 좀 이거예요. 이 AI가 의료 쪽에도 이렇게 접목이 되는데 이 시간은 돈이라는 신약 개발 비즈니스에서 분명한 어떤 이득이 될 것으로 보여요. 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FDA의 AI 심사가 HLB에는 우호적인 존재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향후 몇 달 내에 HLB 간암 신약이 AI 가속 심사를 통해서 보다 빨리 승인 여부가 판가름이 좀 나기를 기대를 하고 이게 또 이제 더 나아가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조속히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HLB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사실 FDA 측에서 좀 제 방송을 좀 봐줬으면 좋겠네요. 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이 방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위험 요인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 7, 8월 심사 승인 관련해서 얘기 나오면 그때도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쟁 환경이나 시간과 비용의 압박 관련해서도 앞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테센트리랑 아바스틴이 지금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앞다퉈서 새로운 조합요법을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도 지금 개발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지금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일단 승인부터 따내고, 예, 이거는 뭐 지금 뭐 마케팅이나 추가 임상 데이터 보험 급여 관련해서도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승인을 받은 후에 행복한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가서 이제 이거는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아무튼 승인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판단이 되지만 높다고 단정하면서도 남은 불확실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공 확률을 그래도 70% 이상 정도로 조심스럽게 좀 우세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결과 HLB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거란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이제 개인 투자자 구독자분들에게 오랜만에 HLB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바이오 투자는 높은 위험성이 있어요. 높은 기대가 또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신약 승인이라는 죄송합니다. 지금 카메라 초점이 잠시 안 맞았는데 양해 바랍니다. 이 신약 승인이라는 그 단일 이벤트의 회사의 가치가 출렁이는 전형적인 그 바이너리 이벤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방에 자산을 크게 불릴 기회도 있지만 반대로 한순간에 큰 손실을 볼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비중 조절이랑 멘탈 관리가 필수적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주가가 그래도 낮은 편이지만 앞전에 7, 8만 원대 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반타작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새롭게 좀 보시고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뭐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이제 손실을 갖고 오진 않겠지만 지금 뭐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이 더 많죠. HLB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승인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 근거를
본인이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 결과가 조금 이제 틀리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접근을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반대로 이제 리스크가 크다고 본다면 반드시 손절 기준을 세워둬야 되겠죠. 예, 뭐 설마 또 실패하겠어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으로 올인을 했다간 올인을 하지 마세요. 또 악재 시에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자, 아무튼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70% 정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오늘 AI 관련된 그 소식을 좀 잠깐 해외 자료들이랑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또 흐름과 현재 상황 이렇게 종합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 HLB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좀 희망이랑 아쉬움이 교차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뭐 오랜 기간 이렇게 바라본 기업이고 또 투자자들의 심정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정성 있게 최신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내용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작은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FDA 최종 결과가 7월에서 8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죠. 꼭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좀 대한민국에서도 자체 개발한 항암제가 글로벌 무대에서 우뚝 섰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HLB 간암신약 승인 도전기의 이 스토리에 대해서 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업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